이제 반도체랑 주한미군 카드는 더 이상 안 먹입니다. 백악관 회의실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5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한 베테랑 입에서 아홉 말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거든요. 반도체 완세 100%, 주한미군도 빼겠다. 전형적인 한국길 들이기 방법이었죠. 한국이 꼼짝 못하는 아킬레스건이었으니까요. 모든 참석자들이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고개 속이고 다 들어줄 거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미국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삼성의 발표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압박하던 미국이 오히려 대화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한국이 내민 협상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패착이 될 겁니다. 한국한테 반도체랑 주한미군 카드로 압박하는 건 오히려 미국 손해라고요. 2015년 백악관 서관 브리핑룸에 울려 퍼진 이 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지난주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15% 선에서 타결됐다는 발표가 나왔었거든요. 트럼프가 처음에 위협했던 25%에서 상당히 후퇴한 수준이었죠. 백악관 관계자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된 거 아닌가요? 한국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죠. 트럼프도 체면은 세웠고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요동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15% 관세 적용만으로도 수입 물가가 3%나 올랐거든요. 생필품 가격이 평균 12%씩 뛰었고 전자제품 가격은 20% 가까이 올랐어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급증하자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물가만 올랐잖아. 서민들만 죽이는 정책이네. 소셜미디어에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졌어요. 트럼프의 지지율도 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관세 정책이 완전한 부메랑이 된 거였어요. 미국 경제와 물가 상승 서민층 죽이기 전략으로 역풍을 맞은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터뜨린 거예요. 아직 확정 아니다. 반도체는 100% 관세 부과할 것이다. 회의실 안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 관세라니요? 이건 거의 수입 금지 수준이었어요. 100%요? 정말로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참석자들이 욱성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브런스는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나서서 폭탄 발언을 한 거였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능력 중심으로 말이죠. 완전한 이중 압박이었어요. 경제 제재와 안보 위협을 동시에 가하는 최고 수준의 협상 카드를 꺼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강력한 압박 카드가 나오면 회의실 분위기가 들뜨거든요. 이번엔 확실히 먹히겠네. 한국이 얼마나 버틸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있던 동아시아 분석 전문가 톰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한국한테 반도체랑 주한미군 카드는 이제 안 먹힐 겁니다. 더 이상 한국한테 기업과 주한미군으로 압박하는 건 안 먹혀요. 오히려 이 발언이 패착이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크 콜린스입니다. 25년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경제안보를 담당했던 선임 자문이었고 지금은 민간정책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날 저 역시 그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해온 베테랑 분석가인 톰슨의 말이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이 100% 관세를 때리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는데 왜 한국이 유리하다는 건지 말이에요. 톰슨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반도체에 100% 관세 때리고 미국까지 빼겠다는데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톰슨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압박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더 곤란해질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톰슨의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발언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먼저 금융시장이 대호란에 빠졌어요. 나스닥이 4%나 급락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분명했어요. 삼성과의 공급망 완전 차단을 우려한 거였죠. 애플의 경우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60%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메모리, 배터리까지의 삼성 없이는 아이폰 자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 삼성의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과의 공급망이 끊어지면 미국 전기차 산업 전체가 멈춰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각종 싱크탱크와 정책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온 긴급 보고서들이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외교협회 등 미국의 주요 정책 기관들이 너도 나도 한국 관련 분석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의 재앙적 결과, 삼성 공급망 차단 시 미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 어차피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 관세 대상 아니다, 헛발질한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동북아 안보 공백, 대한민국 기술 의존도 심화의 충격적 실체, 제목들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모든 보고서가 한 가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잃으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백악관 내부 보고서가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산업 7개 분야에서 한국 기술 의존도가 평균 72%를 넘는다는 수치가 나와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삼성과 LG가 전 세계 시장의 55%를 장악하고 있었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국방부는 협상 중단을 우려했고, 상무부는 기술 이전 없이 미래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한민 한국 필수설이 대도된 것입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 경제와 안보가 흔들린다는 주장에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은퇴한 미장군들과 전문가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점은 없다. 기지 운영비를 거의 다 부담하고 안정된 사회 기반을 가진 동맹국은 찾기 어렵다. 미국 내부에서도 누가 진짜 손해를 보는가라는 질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도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의 성명서도 없었죠. 청와대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한 줄짜리 브리핑만 나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파고 앞에서 정작 한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모든 게임의 룰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나 대응 논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 말이에요. 며칠 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서 연달아 사설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의 자살행위라는 제목의 포브스 기사도 화제가 됐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술 더 떠서 한국이 글로벌 기술 질서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언론들까지 나서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협상 카드로 한국을 올렸을 때 한국은 이미 기술이라는 답으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침묵만으로도
세계 산업의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기업들, 그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땅만 빌려준 게 아니라 세계를 관리할 시간과 공간을 선물했다는 것도 이제야 알겠다고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이 외교를 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히 서 있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톰순의 예언이 맞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압박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침묵하는 한국은 정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의 100% 관세폭탄 선언 이후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LG전자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SK그룹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를 통해 관세 영향을 줄이겠다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였어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언론을 통해 반응을 내놓고 정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삼성의 공식 발표를 기다렸어요. 한국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 1위 업체인 삼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앞다템 대응책을 발표하는 게 정상이에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시장 불안을 달래야 하니까요. 하지만 삼성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미국 내 협력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텍사스 공장 완공 일정을 조정했다더라. 애플 부품 납기일이 갑자기 연기됐다고 하던데 삼성 측에서 공급 계약 재검토를 언급했다는 얘기가 있어. 처음엔 단순한 루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완공 일정이 실제로 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원래 2025년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2022년으로 연기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술적 완성도 제거였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의도적이잖아.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 떨어져. 삼성이 압박하는 거야. 동시에 애플과의 공급 계약에도 변화가 감지됐어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칩 납기일이 조정됐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일정 조정이라고 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메시지였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분석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삼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원한다면 우리 없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삼성의 답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삼성의 미국 내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핵심 부품 중 60%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메모리 반도체 심지어 배터리까지 삼성 의존도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만약 삼성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애플은 당장 아이폰 생산을 멈춰야 할 판이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과 부품들이 삼성의 CDI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삼성 없이는 테슬라의 전기차 양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텍사스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부 장비 반입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라는 공식 설명이었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삼성 협력 업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요 부품 공급사들이 이 미국 시장 전략 재검토를 언급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삼성이 움직이니까 다들 따라가는구나.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삼성이 얼마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삼성 하나가 움직이면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미국 산업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삼성 공급망 조정, 미국 기술업계 긴장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삼성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을까? 당장 내년 신제품 출시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기업 임원진 회의에서 오갔다는 후문이었어요. 가장 당황한 건 애플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삼성 본사에 연락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하지만 삼성 측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일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는 공식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삼성 부품 납기 조정 관련 업계 보도라는 제목으로 여러 기업들의 우려를 다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까지 모두 삼성과의 공급 계약을 재점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들 기업 모두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삼성의 침묵이었어요. 언론에서 아무리 질문을 해도 정부에서 아무리 중재를 요청해도 삼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검토 중입니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경악했습니다. 한 기업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요. 삼성은 정부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의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이 조용히 일정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CNBC에서 긴급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삼성 효과한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제목이었어요. 방송에서는 삼성의 글로벌 영향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3%,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시장의 32%를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삼성의 독점적 지위가 부각됐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서는 대체제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이었어요.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글로벌 IT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강력한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미국 내 연구, 개발센터 확장 계획이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원래 캘리포니아에 신규 아인드리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전략적 재검토를 이유로 보류됐다는 거였습니다. 삼성이 진짜 심각하게 나오는구나. 업계 관계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침묵만으로도 세계 산업의 흐름을 뒤흔드는 기업, 그게 대한민국 삼성이었어요. 말로 항의하거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정을 조정하고 계획을 재검토하고 공급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미국 전체가 삼성의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 침묵이 바로 답이었던 거죠. 삼성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워싱턴 정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악관 내부 보고서가 비공식적으로 유출된 거였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미국 핵심 산업의 한국 기술 의존도 분석 삼성 없으면 미국도 없다. 처음엔 누군가 과장해서 만든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미국의 7대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술 의존도가 평균 72%를 넘는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와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분야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삼성과 LG가 전 세계 고급 디스플레이 시장의 78%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바오엘이디 화면은 거의 100%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합쳐서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75%, AMD 플래시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제 수치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여러 차례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사실이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의 독점적 지위가 확인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온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64%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모두 한국산이었어요. GM의 볼트, 포드의 머스텅 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밀 장비 분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공급망이 끊어진다면 보고서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아이폰 생산 중단, 테슬라 전기차 생산 차질, 데이터 센터 구축 지연, 5G 인프라 확산 중단 등등 미국 IT 산업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만약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면 직간접적 경제 손실이 연간 2,8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와 있었어요. 의는 미국 GDP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충격적이었어요. 삼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가 미국 내에서만 180만 개에 이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경악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보고서에는 더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 중 30~50개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메모리, 배터리, 카메라 센서까지 핵심 부품들이 모두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만약 삼성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애플은 당장 내년 아이폰 출시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테슬라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팩 전체가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체계적으로 기술 주권 전략을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핵심 기술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이 일을 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네요. 백악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방부의 반응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군사용 반도체와 정밀 장비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칩이 삼성 제품이었어요. 이 지스함의 레이더 시스템에도 한국산 부품들이 대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야.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우려를 표명했어요. 상무부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미래도 없다. 상무부 장관이 긴급회 회의에서 한 말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삼성은 이미 몇 차례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요청을 정중히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기업 기밀을 이유로 말이에요. 과거 중국에서 기술을 빼내고 배신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었어요. 실제로 삼성은 중국 진출 초기에 상당한 기술을 이전했다가 현지 기업들에게 이제 역공을 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됐어요. 기술이 무기라는 걸 이제 백악관도 깨닫기 시작했다.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속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가진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의 기술 이전 내신 공동 연구개발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해요. 우리는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삼성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기술의 완전한 이전을 원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 백악관 관계자가 씁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값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랬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는 기존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기술이라는 카드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삼성한 기업의 침묵으로 시작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정을 조정하고 공급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전체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기술이 진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기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백악관 내부 보고서, 유출 사건이 워싱턴을 뒤흔든 지 며칠 뒤 100% 관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한국의 아킬레스건 같은 카드를 꺼내든 거예요. 주한미군이었습니다. 미군 28,000명이 한국을 지키고 있는데 말이죠.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방기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브런스는 주한미군 사령관도 비슷한 논조로 발언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죠. 능력 중심 주돈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미국이 다시 관세와 안보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거였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한국 정부 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온 거였어요. 제일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은퇴한 미군 장성들이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CNN에 출연해서 강력하게 반박했어요. 한국처럼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점은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현재의 최전선입니다. 북한 감시는 물론이고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는 핵심 거점이에요. 여기서 물러나면 전체 동북아 균형이 무너집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유럽군 사령관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한국 기지 철수는 전략적 손해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걸 잃게 될 거예요. 그들의 우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였어요. 괌이나 일본 기지만으로는 이런 광범위한 커버리지가 불가능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비용 문제였어요. 기지 운영비를 거의 다 부담하고 안정된 사회 기반을 가진 동맹국이 없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의 말이었어요. 그들의 우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이 더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세요. 독일은 미군 주둔 비용의 32%만 부담합니다. 이탈리아는 18%에 불과해요. 그런데 한국은 87%를 부담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수치였습니다. 연간 12억 달러 규모죠. 이 정도로 관대한 조건을 제공하는 동맹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도 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지만 75% 수준이었어요. 한국보다 다 낮았죠. 게다가 한국은 토지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기지 임대료까지 내야 해요. 또 다른 전직 국방부 관리가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임승차하는 건 우리 미국입니다. 이 말이 핵심이었어요.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빠지면 중국 현재는 누가 해요? 괌에서 중국까지는 3,000km예요. 한국에서는 900km죠. 거리의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지를 건설한다면 최소 300억 달러는 들 겁니다. 한국이 모든 인프라를 다 제공하는데 말이에요. 경제적 계산도 명확했어요. 미군 가족들 교육비, 의료비까지 한국이 지원합니다. 이런 조건을 다른 어디서 찾겠어요? 브록스 전 사령관이 강조했어요. 안보적으로 보면 더 심각해요. 한국에서 철수하면 일본까지 최전선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 방어 비용이 2배로 늘어나요. 전략적 공백의 문제였습니다. 북한 감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위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상기지가 필요합니다. 중국 해군이 서해로 나오는 걸 누가 막아요? 한국 기지 없으면 견제가 불가능해져요. 구체적인 안보 우려들이 쏟아졌어요. 한 국방 전문가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더 많은 돈을 써야 해요. 한국만큼 좋은 조건은 다시 없거든요. 미국에서 기지 운영하면 비용이 3배로 뛸 겁니다. 현실적인 계산이었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겠다고 나서죠. 반면 다른 동맹국들은 어떤가요? 독일은 미군 철수하라고 시위까지 해요. 비교가 극명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한국 없으면 태평양 전체 전략을 다시 짜야 해요. 호주까지 가야 비슷한 조건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중국 현재가 가능한가요? 지정학적 가치가 명확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의 결론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87%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12억 달러 규모였어요. 이 정도로 관대한 조건을 제공하는 동맹국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본도 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었어요.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유럽 동맹국들은 훨씬 적은 비율을 부담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한국의 사회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교육, 의료, 인프라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이에요. 한 전직 국방부 관리의 말이었어요. 이런 조건을 갖춘 곳으로 미군 기지를 옮긴다면 비용이 3배 이상 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타제엔 스트라이프스에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은퇴 미군 인터뷰 한국 기지의 철수는 전략적 손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여러 전직 장성들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모두 한 목소리로 주한미군 철수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동맹을 약화시키는 꼴이에요. 한국을 잃으면 태평양 전략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철수 시 동북아 안보 공백 분석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서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이 중립화되거나 중국적으로 기울면 일본도 위험해집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이 최전선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의 안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주와 인도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건드 협력 체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했거든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입니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섰어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국익에 반합니다. 이는 중국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공화당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어요. 당파를 초월한 반대 의견이 나온 거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믿을 만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부의원의 말이었어요.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적 논조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어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을 잃으면 아시아를 잃는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이에요. 사설의 주요 내용이었어요. 외교협회에서도 긴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의 파급 효과였어요. 참석한 전문가들 모두 철수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만큼 중요한 위치는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이미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기술 협력에서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제각이 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비즈니스 리더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요시의 오들이 연명으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기술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의 최고 경영자들이 서명한 성명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공급망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정치적 갈등 때문에 비즈니스 관계를 망치지 말라는 거였죠. 미국 내부에서 누가 진짜 손해를 보는가? 라는 질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인의 67%가 주한미군 유지에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 관계를 망치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세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땅만 빌려준 게 아니라 세계를 관리할 시간과 공간을 선물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 제공하는 건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어요. 동북아 전체를 안정시키는 전략적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의 압박 카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 셈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한국을 압박하려던 카드가 오히려 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준 거였으니까요. 한미 관세 협상이 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워싱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트럼프의 100% 관세 위협과 주한미군 감축 발언이 나온 뒤로 삼성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싱크탱크들과 정책 애널리스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제기한 질문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 단순한 질문이 백악관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경제정책연구진이 긴급 프로젝트를 가동한 거였습니다. 제목은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었어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분석. 저는 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자문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경제적 손실 계산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삼성이 미국 내 공장을 철수하거나 공급망에서 이탈할 경우 발생할 경제 손실부터 시작해서 실업자 수, 기술 공백, 산업 붕괴까지 모든 걸 수치화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 충격은 직접적 경제 손실이었습니다. 삼성의 미국 내 투자 규모만 260억 달러에 달했어요. 텍사스 테일러 공장,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저지 연구소까지 합치면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만약 이 모든 시설이 가동 중단되거나 철수한다면 연간 직접 손실만 150억 달러로 추산됐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간접 손실이었습니다. 애플부터 시작해보죠.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60%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만약 삼성이 공급을 중단한다면 애플은 당장 내년 신제품 출시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애플의 연간 매출이 3,800억 달러인데 이 중 절반이 아이폰에서 나와요. 신제품 출시가 1년 지연되면 최소 50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테슬라는 더 심각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전체가 삼성 SDI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테슬라가 생산을 중단한다면 보고서 작성진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테슬라의 연간 매출 800억 달러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상당 부분이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이 중단되면 연간 성장률이 절반으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만으로도 미국 내 직접 고용이 2만 명이었어요. 하지만 간접 고용까지 계산하면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협력업체, 운송업체, 서비스 업체까지 합치면
텍사스주에서만 12만 개의 일자리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는 35만 개의 일을 거시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기술 공대는 문제였어요. 삼성이 보유한 핵심 기술들이 미국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 최소 5년은 늦어질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는 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이 기술 없이는 미국의 반도체 굴기 정책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었어요. 보고서 작성이 끝나갈 무렵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총 경제 손실이 연간 1,200억 달러로 추산됐거든요. 의는 미국 GDP의 0.5%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한 기업의 이탈이 국가 경제에 이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도 비슷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삼성 없는 미국의 미래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완전한 패배 외교협회에서는 안보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삼성 이탈이 미군 무기체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F-35 전투기부터 이지스함까지 미군 핵심 무기에 삼성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분석한 거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세대 무기 개발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이 모든 보고서들이 동시에 백악관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작성한 극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이 문서는 NSC 회의에서 발표됐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나리오 1 삼성 완전 철수 시 GDP 0.5% 감소 시나리오. 이 공급망만 차단 시에도 0.3% 감소 시나리오. 3기술 협력 중단 시 장기 성장률 1%포인트 하락. 어떤 시나리오를 택해도 미국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용 부분이었습니다. 직관접 실업자 약 80만 명 발생 예상 실업률 0.05%포인트 상승 숫자만 봐도 끔찍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NSC 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수치인가요? 네, 보수적으로 추산한 겁니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었어요.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파급 효과를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워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협상의 상대가 아니었어요. 미국에게는 국가 자산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악관 내부에서 삼성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압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네요. 한 참석자가 중얼거렸어요. 삼성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삼성 리스크를 새로운 투자 지표로 도입했다는 거였습니다. 삼성의 미국 사업 변화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시작한 거예요. 골드만사스는 삼성 위험도 지수를 만들었고 JPM 모건은 삼성 의존도 평가를 신규 서비스로 출시했습니다. 한 기업이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니 월스트리트 관계자들도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시나리오 안에 한국 기업이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핵심 변수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 전망에서 개별 외국 기업이 이렇게 중요한 변수로 취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삼성이 최초였어요. 분기별 경제 전망을 할 때마다 삼성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미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파워였던 거죠. 삼성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워싱턴 정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주요 경제 싱크탱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동시에 긴급 프로젝트를 가동한 거였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는 충격적이었어요.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이 단순한 질문이 백악관 전체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 작업에 자문으로 참여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경제 영향 분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 결과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구진이 설정한 시나리오는 3가지였습니다. 시나리오 1, 삼성이 미국 내 모든 공장을 완전 철수. 시나리오 2, 삼성이 미국 기업들과의 공급 계약을 중단. 시나리오 3, 삼성이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전면 중단. 어떤 시나리오를 택해도 결과는 참담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용 분야였습니다. 삼성 텍사스 공장만으로도 직접 고용 인력이 2만 명이었어요. 하지만 간접 고용까지 계산하면 그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협력업체, 운송업체, 서비스업체까지 합치면 텍사스주에서만 15만 개의 일자리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는 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24만 명이라고요? 연구진 회의에서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어요. 수석연구원의 답변이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심각했어요. 삼성이 미국에서 완전 철수할 경우 GDP가 0.8%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연간 약 200억 달러의 손실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산업 도미노 효과였습니다. 유릴계 산업이 연수해 붕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진이 제시한 충격적인 결론이었어요.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전기차 데이터 센터, 디스플레이, 가전, 심지어 국방 산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에요. 산업 생태계 전체의 붕괴입니다. 한 연구원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애플의 경우가 가장 극명한 예였습니다.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의 60%가 삼성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애플은 당장 다음 분기 실적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전체가 삼성 SDI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대체 공급처를 찾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년 동안 테슬라가 생산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진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완전히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은 더욱 심각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확장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디지털 혁신 자체가 멈출 수 있어요. 한 전문가의 경고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끝나갈 무렵 저는 손에 떨림을 느꼈어요. 한 기업이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완성된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만약 삼성이 떠난다면 미국 경제 도미노 붕괴 시나리오 이 보고서가 백악관 NSC 회의에 올라간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GDP 0.8% 감소, 실업자 24만 명 발생, 유복계 산업 도미노 붕괴, 수치 하나하나가 폭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국방 분야였어요. F-35 전투기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혁신 부품들이 삼성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예요. 국방부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NSC 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인 수치인가요? 네, 오히려 보수적으로 추산한 겁니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답변이었어요.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쇄 효과를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워서요. 그 순간 저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잠깐 우리가 삼성을 너무 가볍게 본 건 아닌가요? 한 참석자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에요.
상무부 장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이건 우리 경제의 핵심 인프라예요. 재무부 차관이 동의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것 말이에요. 이제부터 삼성은 협상 상대가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자산입니다. NSC 보좌관이 단언했어요. 절대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날 이후 백악관 내부에서 삼성은 국가전략자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보물이 된 거예요.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방준비제도에서 삼성 위험도를 새로운 경제지표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삼성의 미국 사업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거였어요. 한 기업이 연준의 정책 지표가 되다니 월스트리트 관계자들도 놀라워했어요. 골드만삭스는 삼성 충격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JPM몰간은 포스트 삼성 시나리오 분석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제 분기별 경제 전망을 할 때마다 삼성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정부 내 인식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한 고위 관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삼성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삼성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삼성은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축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뮬레이션 하나가 백악관의 모든 인식을 바꾼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의 중심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삼성이 있었어요.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압박할 대상이 아니라 모셔야 할 존재가 된 거예요. 미국의 경제 시나리오 안에 한국 기업이 통째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핵심 변수로 말이에요. 삼성과의 비공식 대화 창구가 연목 열린 지 이틀 뒤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측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거였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의 연인 압박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한 거였어요. 주한미군 주던비를 더 내라고요. 여기서 더 어떻게 내라는 말입니까? 대통령의 이 언급은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단호함을 당당하게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87%라는 수치가 말해주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성장할 파트너를 원합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파트너가 아니라요. 이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어요. 더욱 강력한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기술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이룬 기술입니다. 이를 일방적으로 넘겨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나온 발언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저는 워싱턴에서 이 보도를 지켜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었거든요. 당당했어요. 굽신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게 당신들이 먼저 바뀌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과거 중국에서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기술을 이전했다가 배신당했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지만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공개적으로 과거 기술 이전의 실패를 언급하면서 미국도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한 거였거든요. 기술은 곧 국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무기를 지닌 국가입니다. 정부의 입장 발표 직후 삼성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동개발은 고려할 수 있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삼성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하지 일방적 기술 제공은 원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에서 나온 삼성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이는 근본적인 관계의 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이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대등한 협력을 주장하고 나선 거였어요. 하지만 삼성의 입장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과거 중국 진출 당시 삼성이 겪었던 뼈와 풍경험 때문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삼성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상당한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습득한 뒤에는 오히려 삼성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중국 기업을 밀어주면서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깎아내렸습니다. BOE 시소트 같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삼성의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해서 결국 경쟁자가 된 거였어요. 우리가 키워준 경쟁자에게 당했습니다. 삼성 관계자의 씁쓸한 회고였어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신 메모리, 화위 등 중국 업체들이 삼성의 기술 노하우를 흡수해서 급성장했어요. 심지어 삼성에서 일했던 핵심 인력들을 스카우트해 가면서 기술 유출까지 일어났습니다. 기술을 주면 감사해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등에 칼을 꼈다군요. 한 전직 삼성 임원의 말이었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삼성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같은 요구가 들어오자 단호하게 거부한 거였어요. 같은 실수는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확고한 입장이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 기술을 이전했다가 결국 시장에서 밀려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소니 도시바, 피사치 등이 반도체 기술을 미국에 이전한 뒤 결국 인텔, 마이크론 등에게 추월당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를 겁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내부 메시지였다고 알려졌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니 삼성의 입장에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기술은 한번 넘겨주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기술로 자신들을 견제하는 경쟁자가 탄생할 수도 있고요.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변했네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야. 그들도 이제 강대국이 됐으니까 우리가 무시했던 게 아닐까? 자성의 목소리들이었어요. 국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제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의 말이었어요. 압박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술이 외교를 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줬고 미국은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연합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언급된 거예요. 기술 주권은 모든 국가에 걸린다.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었어요. 독일 총리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혁신은 강요가 아닌 협력에서 나온다. 유럽이 한국 편을 든 거였어요. 그제서야 워싱턴에서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이 진짜 무기가 되는 시대에서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힘을 갖는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은 그 무기를 완벽하게 갖춘 국가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마지막 발언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로 세계와 대화합니다. 굽신거리며 부탁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바로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이 곧 국력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이 그 힘을 가진 나라라는 걸 전 세계에 당당하게 선언한 거였어요. 한국 정부의 기술 주권 선언이 전해진 지 일주일 워싱턴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는 거였어요.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미국 측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주요 현안들을 미리 조율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해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 미국 측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사실상 미국이 먼저 대화를 요청한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구체적 내용이었어요.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고 싶다.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이 한국에게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을 통보하던 관계였는데 말이에요. 한국 측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충분히 검토해보겠다. 즉시 수락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브스가 삼성을 잃는 건 미국의 전략적 실수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지가 한국 기업을 이렇게 평가한 건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술 없이 미국 전략 불가라고 단언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이 없다면 미국 반도체법도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도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술 동맹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라는 사설을 통해 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다. 정확한 현실 진단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에 백악관에서 중요한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비공식 채널의 발표도 이어졌죠. 한미 정상회담의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원래에는 한국의 기업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였는데 이제는 상호 호의적 기술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로 바뀐 거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상대가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핵심 파트너입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언급이었어요.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미래 기술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차세대 반도체에서 삼성의 3나노미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미 기술 파트너십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 파트너입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이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식수지 통신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낸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이 정말 주목됩니다. 이제 한국이 어떤 조건과 비전을 제시할지, 미국이 어떻게 응답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기술 질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 말이에요. 더 이상 한국은 우리가 끌고 가는 파트너가 아닙니다. 대등하게 때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어요.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그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정상회담 전혀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단 한 가지 핵심은 더 이상 한국은 우리가 끌고 가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등하게 전략적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주한민국은 감축 압박가 앞에서 한국은 말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술이라는 무기로 답했습니다. 삼성의 전략적 침묵, 백악관을 뒤운 등 시뮬레이션 보고서,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 더 이상 우리는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 글로벌 기술 질서의 중심에 선 나라가 되었어요. 기술이 곧 국력인 시대 그 최전선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